So you can be the face of it. So they can be proud of what you're doing. Cause they gotta believe in it. And so do you. Psychosis. Mostly me too. 훨씬 더 간단하고 짧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시술에서 훨씬 환자를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스크와 추간 판탈출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추간 판탈출증은 척추관 사이에 있는 연골 디스크가 외부적인 압력이나 퇴화, 외상 등에 의해서 뒤쪽 신경이 있는 방향으로 돌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크 하는데 디스크는 해부학적 용어이지 질환을 나타내는 병리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흔히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디스크를 질환명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디스크는 해부학적 연골, 척추 사이인 연골의 일종이고 정상적으로 디스크는 다 있고 디스크 퇴화도 오고 디스크가 탈출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간 판탈출증의 원인이 되는 행동들이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 바르지 않은 자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근력의 약화가 디스크의 악화를 훨씬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서는 뼈의 약화,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되면 척추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된다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검사나 진료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이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학적 검사, 환자의 히스토리나 환자의 과거력을 잘 듣고 이학적 검사를 한 이후에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영상학적 검사는 그 이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한 병변을 머릿속에 그린 걸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어떤 시술이나 주사치료 아니면 수술을 할 때 길잡이로서 쓰는 것이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만져보고 환자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질환이 어떤 시간적 선후관계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 또는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재발 방지나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운동과 근력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산소 운동, 특히 산책이나 에어로빅, 그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는 거죠. 항상 하루에 많은 양의 그런 운동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적당한 양을 반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하는데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처치라든지 또 남성분들을 할아버지들을 질환 애들 보면 주로 이제 과도한 작업 능력,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너무 드신다든가 운동을 과도하게 하신다든가 낙상하셨다든가에 대했을 때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항상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 간단한 엑스레이도 촬영도 해보시고 약도 드셔보시면서 그 질환 자체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단순히 2, 3일 지나보시다가 증상이 없어지면 우리가 나았다는 흔히 편한 말로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씩 쌓여가게 되면 아주 고종질환이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앞에서 사람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추가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보통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병원에 오시게 되며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이제 보통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변에서 그 옷 벗어놓고 뭐 목욕을 하거나 이럴 때 봐서 척추가 좀 휘어 있다 그래서 오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많고요. 진단을 하는 것은 측만증이 이제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기는 보통 그 각도를 재서 뭐 20도냐 아니면 20도에서 40도냐, 40도 이상이냐를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는데요. 대개의 경우 20도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별거 없이 태어났는데 사춘기에 우연히 발견된 20도 이하 정도의 그 약한 측만증 환자들은 사실은 뭐 도수 치료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20도에서 40도 정도 중증도의 측만증 환자들은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척추 전문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요. 보통 40도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뒤에서 봐서도 완전히 보일 정도가 되고 호흡 곤란이라든가 아니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세하나 병원에서는 척추측만증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며 또 자주 발생되는 연령층, 시기가 따로 있나요? 이제 보통 성장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엑스레이 쬐는 것들 다들 방사선이라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VR 같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검사를 먼저 해보고 뭐 정상으로 나오면 상관은 없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측만증이 진단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엑스레이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얼마나 심한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맞춰서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선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사춘기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다지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 등 매일 병원에 와서 검사받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척추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측만증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 필요는 없고 뭐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오고 나서 본인들이 그 하는 것을 배워서 매일매일 집에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쪽 손만 오래 쓴다던가 아니면 측만증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다면 주로 이제 왼손을 많이 써서 이쪽으로 당겨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그걸 배우게 해서 특히 사춘기 시기에는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진단을 받으러 언제쯤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하면 당연히 척추측만증도 더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시기에 들어가는 정도, 뭐 요새는 좀 더 사춘기가 좀 빨라졌으니까 한 5, 6학년 정도 뭐 늦어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 때쯤에 한 번쯤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좀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이 아닌 다른 곳이 아픈데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보통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인 경우에 그 목 근처가 전반적으로 다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뒷머리라든가 아니면 양쪽 어깨 등까지 아파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이게 이제 단순 근육통인지 아니면 어깨 때문에 아파하셔서 어깨 치료를 먼저 받다가 계속해서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방사통이라고 해서 양쪽 팔들이 이제 저린 증상까지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많아졌나요? 한 20년 전만 해도 병원에 오는 환자들 통계를 내보면 9대1 정도로 허리 환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버스나 지하철 타시면 다들 이렇게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 특히 핸드폰, 컴퓨터 같은 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하다 보니까 최근엔 통계적으로 거의 반반의 비율로 허리 환자와 목 환자가 병원을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리 환자는 20년 전이나 지금에 비해서 사실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았고요. 목 환자분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목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CT나 MRI를 찍어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모든 환자를 다 CT나 MRI 찍을 필요는 없고요. 디스크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인 팔저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한 근육통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4주 혹은 한 달 정도 이상 진행이 되거나 더 나빠지신다면 그때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목 검사를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목 디스크 진단 시 수술하는 환자의 비율은 높은가요? 목 디스크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그 수술할 확률이 한 10% 내외라고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보고가 3%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 통증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면 90% 정도가 단순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약 주고 물리치료하고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오셔서 얼마나 호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한 그 중간에 있는 환자들 경우에도 사실은 굳이 수술까지 해야 될 필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은 사실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MRI나 CT를 찍어서 디스크가 맞다면 뭐 이만큼 나왔냐, 이만큼 나왔냐, 아니면 한 군데냐, 두 군데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마비가 있거나 손가락이 안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수술까지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의 좀 심한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주사 치료라든가 아니면 재활, 약 치료 같은 걸 먼저 해보고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술로 환자분들한테 지금보다 많이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제 목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느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이제 급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수액 감압술이라는 시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징어 구우면 쪼그라들듯이 디스크 크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풀리게 되면서 증상이 완화하는 이런 치료법도 있고요.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그 심하게 눌리지 않고 살짝 눌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증상이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이를 그 줄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박리를 시켜서 벗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경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예방이나 치료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에 다른 분들은 병원에 오지 않는데 본인이 병원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자세 문제인지 운동을 하나도 안 하셨는지 일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치료를 하건 뭐 보존적인 치료를 하건 시술을 하건 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시키는 운동이라든가 자세를 관리 안 하시고 좀 좋아지고 나서 예전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시면 사실 재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를 위한 우리 연세하나병원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목 디스크 환자들 한 20년 넘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수술까지 가야 할 환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많이 아프시고 한다고 해도 사실 MRI 찍고 바로 치료받고 뭐 통증수를 맞든 시술을 하든 그날 바로 퇴원을 하시고 시술하는데도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혼자서 해봤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술 받고 나면 재활팀이 서로 얘기를 좀 해가면서 뭐 이 환자는 이렇게 하고 저 환자는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하고 나서 다시 외래 팔로업 시키면서 외래에서 환자 얼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으로 뭐 통증이 좀 미진하시면 약물 치료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을 좀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쭉 끌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 재발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119 타고서 누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디스크가 순간적으로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정말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MRI 빨리 찍고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시술 같은 걸 받으면 통증이 바로 생겼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한다면 회복도 정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빨리 검사를 하고 너무 아파하시니까 통증을 빨리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수술방으로 빨리 올려서 시술 한 10분 잠깐 하고 나면 통증이 많이 한 번에 완화되시거든요. 이제 물론 환자가 그렇게 급성으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졌다는 건 뭔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으셨던 거죠. 뭐 순간적으로 자세가 안 좋았던 거나 운동을 과하게 했거나 무거운 걸 들었거나 뭐 알 수는 없는데 좋아지게 하고 나서 재활팀이랑 계속 연관을 지으면서 운동 습관, 생활 습관 계속 환자들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계속 가르쳐 나가게 하면서 재발을 줄이고 목 근육도 키우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에도 좋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주로 언제 오며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주로 압박골절은 외상이나 특별한 재채기 또는 손주들을 안아주시다가 삐끗하시면서 오시는데 외래 들어오실 때부터 전형적인 발걸음과 걸음걸이가 있고 항상 그 통증이 있는 사이트 부위에 손을 대고 허리를 잡고 오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많이 부정하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채기만으로도 압박골절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대부분 이제 압박골절은 노인성으로 특히 여성분들에는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해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많이 오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어르신들한테 뼈 자체에 바람구멍이 나 있다고 하고 칼슘의 양도 줄어들고 무기질 양도 감소해서 오시는 게 가장 많이 올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압박골절이 오셨다고 하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데 압박골절이 왔다고 의아해하십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순간적인 재채기나 어떤 약간 그 미끄러지는 동작을 안 넘어지시려고 발버둥 치시다가 이렇게 무게를 잡아서 균형이 틀어진 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도 압박골절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그 통증이 있거나 내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전문병원이나 전문의랑 꼭 상의하셔서 그 부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척추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압박률을 더 줄이면서 정상적인 신체의 모습이나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의 진단은 어렵나요? 진단은 대체적으로 심하게 압박률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파상적으로 약간 눌리는 면, 이게 엔드플루틸락에서 뼈의 극단면만 손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극심한 통증이 있고 환자의 과거력이나 내용을 정확히 청취한 후에 MRI를 찍어보게 되면 MRI에서 그 영상을 달리해서 찍으면 압박골절 부위가 밝게 그 신호 강도가 올라가서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서 진단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압박골절의 치료는 어렵나요? 예, 치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멘트,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어 시멘트 시술을 많이 했는데 시멘트 시술의 장단점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급성 통증에는 시멘트를 넣어서 어느 정도 크기, 그 강도도 보강해주고 뼈도 복원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술 자체가 또 너무 과도하게 돼서 위쪽 뼈 자체를 시술이 된 뼈는 굉장히 강하고 위쪽 뼈는 약해서 인접마디가 그
보강된 뼈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아주 미약하게 골절이 온 경우에는 환자를 눕혀놓고 보존적인 요법으로 해서 모양을 유지시킨 겁니다. 브레이스를 채우면서. 그런데 어찌됐든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심폐기능도 약해 있고 너무 오래 눕게 되면 특히 욕창도 생기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치료 결정이나 기간들 자체를 환자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박 골절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웅크린 자세를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역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려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을 아끼기 싫어서 불 켜는 게 싫으셔서 그냥 일어나시고 또 그게 익숙하시니까 내 집이어서 그렇게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이제 불을 켜게 되면 환자분들이 잠결이지만 좀 더 얼러트해 환자 정신이 좀 맑아지고 중심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점들을 그런 세심한 것들을 잘 배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환자들이 잠도 새벽잠이 없으시고 일단 일어나시기 때문에 주변 자체를 간소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이 복잡하고 본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요양원이나 일본 노인의학 그 책에서도 그런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배려해 주는 것들이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디스크와 협착증은 나이대, 연령별 분포가 아주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디스크는 급성으로 오는 게 대부분이고 협착증은 만성으로 가고 노년에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장애가 오는 것은 협착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급성적인 통증에 편측 통증이 오는 것, 이것은 디스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차단술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한 이후에 환자의 통증이 지속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1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차단술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병변의 내용들 자체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증세 자체를 좀 더 호전시키기 위해서 병변 자체의 약물을 직접 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구멍 자체가 많이 막혔을 때는 그 구멍 자체를 확장시키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공 확장술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시술을 성공하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지나서 환자가 다시 통증이 있으시면 환자분들은 이걸 재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재발과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은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자기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질환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시술 이후에 환자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병변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교육에 따른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는 게 시술에서 훨씬 환자를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 전체 척추하시는 선생님들을 놓고 보면 대략 10% 내외 정도로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저도 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척추 내시경 하시는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기존에 째고 했었던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도 짧고 흉터도 훨씬 더 작게 남고 그러다 보니까 입원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부담 가는 환자분들
내과 질환 많이 가지신 분들, 당뇨, 고혈압, 뭐 심장병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큰 부담 없이 수술을 받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최신 수술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원포탈이라 해서 한 개만 넣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렇게 병변을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을 다 보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두 개를 같이 넣는 투포탈 내시경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고 오히려 MRI에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어서 시야는 저희 같이 수술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